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그 불가역성을 제공해가지고, 암호화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불가역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블록 단위로 트랜잭션들을 모아가지고 암호 퍼즐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퍼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그 노력을 10분 정도 필요하게끔 만들었어요. 10분 정도 필요하게 만들어서 이제 쉽게 해시값을 못 계산하게, 빠르게 못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역성이 제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블럭들을 최초부터 계속 체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체인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블럭을 수정하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블럭을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정에는 또 10분씩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해서 이제 불가역성이 제공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10분마다 블럭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결합돼야 이게 불가역성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끊기면 그는 이제 블록체인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끊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에 소요되는 해시 퍼즐을 이용하고 이들을 체인으로 연결했고, 이 체인은 끊임없이 계속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야지만 불가역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퍼즐은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채굴자마다 사용하는 빗 값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각 채굴자마다 사용하는 기기 또는 알고리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 해시 퍼즐을 해결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단정적으로 우리가 누가 해결할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연하게 두 명이 거의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시적 포크라 그래요. 포크가 이렇게 갈래가 쳐진 거죠. 그래서 체인이 원래는 한 체인이 이렇게 한 길로만 쭉 가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연한 포크라 그래요. 뒤에 가면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걔네와는 달리 일시적 포크, 우연히 발생된 포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포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확률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포크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 포크가 많이 일어나면은 시스템이 불안전해져요. 많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 10분이라는 걸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10분이라는 걸 정했냐면은 그 난이도를 높여야 그거를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비트만 한다. 그럼 거의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예측되는 시간은 있지만 누가 먼저 해결할지 동시에 해결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분. 그래서 왜 10분이냐? 여기 보면 우연한 포크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를 2주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유효한 체인이 되는 거죠. 요 보라색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왜 이러냐?
일시적으로 포크가 발생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일시적으로 포크가 발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포크가 발생이 돼도 이 비트코인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룰을 세팅을 한 거예요. 룰을. 그래서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예를 가정해 봅시다. 누가 얘를 해시 퍼즐을 해결했어요. 그럼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하게 되면은 그 블럭과 그 해시 퍼즐의 값을 전체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거시브로 다 알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막 그 해시 퍼즐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새 블럭이 수신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해야 되죠. 내가 해결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단을 하고 그 블럭 다음 블럭을 또 채굴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단하게 되는데 이제 거의 동시에 해결하면은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보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는 얘를 먼저 받을 거고 어떤 사용자는 얘를 먼저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뭘 받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그 먼저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채굴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얘를 이용해서 채굴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또다시 동시에 이렇게 그 또 거의 동시에 발견하는 확률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는 이제 이 따라가다 보면은 더 긴 쪽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더 길어지게 돼요. 둘 쪽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얘를 갖고 채굴해 봤자 저 원칙을 따르니까 여기서 내가 채굴에 성공하더라도 여기에서 나는 채굴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수수료와 새 코인을 받기 위한 거죠. 근데 여기 그 긴 체인이 아닌 거를 받게 되면 나는 내 트랜잭션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새 코인 해시 퍼즐 해결해도 새 코인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안 하겠죠. 그래서 더 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더 긴 쪽에 계속 또 채굴을 시도해서 긴 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시 퍼즐, 체인 끊임없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우연한 포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10분으로 정한 거고, 그 난이도 10분 정해도 그래도 이런 포크가 일시적 포크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네 가지가 그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해시 퍼즐, 체인,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 가장 긴 체인 우선 원칙. 요 네 가지에 의해서 이제 불가역성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가 긴 체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6개 이상 지내가면은 얘를 다른 사람이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가 6,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확정이 돼서 그걸 쭉 따라서 체인이 이어져 왔으면은 여기 있는 애는 확정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들어가자마자 확정되는 건 아니고 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 깊이가 가장 긴 체인에서 6 이상 돼야, 깊이가 6 이상 돼야 이제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무효화될 확률은 없어지는 거예요. 6 이하 되면. 그래서 최초 블록이 0,
그러니까 높이 개념은 얘가 0이고 쭉 가는 거고요. 깊이는 맨 마지막에 이쪽이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6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최근 블럭이 1이고 최근 순으로 1, 2, 3, 4, 5. 5가 되는 거죠. 얘는 깊이가 5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 블럭을 이제 제네시스 블럭이라 그래요. 제네시스 블럭. 그래서 요 용어도 잘 나오니까 제네시스 블럭은 최초로 만들어진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전체 그 채굴하는 사람들의 그 해시 파워를 내가 51%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51%를 차지하니까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내가 차지하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서 51%를 넘는 파워를 갖고 있으면 다른 것보다 해시 그 값을 차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 공격이라는 거는 전체 해시 파워, 그러니까 전체 해시 파워라는 건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들의 그 51%를 그 파워 능력을, 어떤 애는 능력이 더 세게 수도 있죠. 그런 걸 총합해서 51%의 능력을 한 사람이 갖고 있거나 통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생태계는 어떻게 해요? 건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51%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네시스 블럭 정보이고요. 그 제네시스 블럭은 여기 이제 50 BTC가 이제 발급이 된 거죠. 요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이건 누가 채굴했겠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채굴된 몇 가지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 친구들을 했는데,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그 학자는 아닐 거다, 교수는 아닐 거다라는 게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는 그렇게 숨어 있지 않겠죠. 자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 그래도 프로그래밍은 잘하는 사람, 우리 쪽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 아닐 것 같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을 가명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짓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꼭 일본 사람이라고 볼 보장은 없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무슨 서양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고, 이게 한 사람일지 누구일지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제네시스 블럭에는 이 0비트가 얘가 0이 4개짜리죠, 실제는. 근데 여기가 10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9개가 되어 있고, 이제 점점 이게 저게 늘어난 이유는 이제 해시 파워가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더 고가의 장비를 갖고 이제 사고 있어요. 최초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 PC 갖고 채굴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비트라는 정보가 있는데, 요 비트 값이, 요 비트라는 값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 비트 값을 요 방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요 값이 나오는데, 실제 제가 설명드릴 때에는 0이 몇 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0이 몇 개로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요렇게 된 요 값이 이제 256 비트가 되겠죠. 이 256 비트를 그냥 수로 읽어가지고 2수 이하가 되면 돼요. 2수 이하가 되면은
그 퍼즐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수 이하가 되려면은 여기까지는 다 0이 돼야 되겠고 그 이하가 0이어도 얘 이하죠. 그래서 요 뭐 0이고 1이면 또 이거보다 아랫수니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0의 개수라기보다는 요 난이도 값이 있고 요 난이도 값보다는 작은 값. 그러니까 요 비트 값을 그냥 수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환산했을 때보다 작은 값이 해시 값이 나오면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요거는 언제냐? 2020년도에 한 블럭이네요. 여긴 블럭 보상이 12.5였습니다. 50에서 12.5, 50, 2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가 안 쓴 어떤 트랜잭션 출력이겠죠, 기존에. 그리고 세 군데로 가는데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요만큼은 다른 사람 준 거고 요만큼은 자기 자신이 다시 가져간 거죠. 그리고 요 차액이 이제 수수료가 되는 거죠. 수수료. 거래 수수료가 0.01 BTC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채굴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트랜잭션을 수신하게 되면은 이 트랜잭션을 검증합니다. 이 트랜잭션이 뭐 서명이 맞는지 뭐 출력 입력합과 출력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검사할 게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트랜잭션이면은 미확정 트랜잭션 풀에 포함을 해 놓습니다. 채굴을 하고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풀에서 내가 이번 블럭에 포함할 트랜잭션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해시 퍼즐을 해결합니다. 근데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 블럭이 수신이 되면은 이제 해결을 중단하고 블럭을 검증하겠죠. 그래서 블럭이 검증이 되면은 OK가 되면은 체인에 새 블럭을 추가하고 다시 또 다음 블럭을 채굴을 시작하겠죠. 요때 이제 이 블럭에 들어있는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풀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죠. 빼고 다시 또 이제 트랜잭션을 선택해서 채굴해야 돼요. 만약에 블럭이 검증했는데 그냥 쓰레기가 왔어. 뭔가 엉뚱한 게 왔어. 블럭이 유효하지가 않아. 그러면 해결하던 걸 계속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고 만약 새 블럭이 수신하기에 자기가 해결하면은 해결한 블럭을 방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굴자가 하는 역할이고 완전 노드이면 채굴자는 아닌데 완전 노드이면은 요 과정은 진행해야 돼요. 요 과정 진행해야 되고 실제 검증해서 풀에 넣는 것보다는 이 완전 노드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랜잭션 수신하면 트랜잭션을 어떤 프로토콜로 수신하냐면 거시 프로토콜로 수신하겠죠. 그러면 완전 노드는 이 트랜잭션들을 다시 또 중계를 해야 되겠죠. 이 블록 채굴은 안 하지만 블록을 또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완전 노드는 검증해가지고 검증이 되면 체인에 새 블록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과 요 과정은 채굴자뿐만 아니라 완전 노드가 해야 돼요. 완전 노드도 해야 돼요. 채굴자도 해야 되고 완전 노드. 그러니까 채굴자는 완전 노드인데 모든 완전 노드가 채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왜 채굴을 하냐?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채굴을 하는 거고 이런 이제 인센티브가 중요한 거죠.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채굴 안 할 거고 아무도 채굴을 안 하면 시스템이 동작을 안 하죠. 동작을 안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누구나 다 채굴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채굴자를 할 수가 있고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지금의 채굴 형태를 상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놀고 있는 PC 같고
그냥 집에서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 세계 채굴자의 능력 총합을 50% 이상 차지할 수 없어야 됩니다. 차지할 수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채굴자가 이 보상을 목적으로 채굴을 하게 되는데, 그 보상이 뭐보다 더 커야 되냐면은 이 채굴 비용보다는 커야 되겠죠. 내가 받는 보상이 채굴 비용보다는 커야 되는데, 채굴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드웨어, 채굴할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들겠고, 얘를 수행하면서 전기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가 들어가고, 이제 뭐 시설 투자가 들어가게 되겠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타가 들어갑니다. 저거보다는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디서 많이 채굴하냐? 전기세가 저렴한 나라에서 채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 CPU나 GPU를 아니면 하드웨어 돌리면 열이 많이 나서 그거를 또 냉각하는 비용이 들어야 되겠고, 그 냉각하는 그게 또 전기세로 필요한 거야 돼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인 거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채굴 생태계는 나름 건전하다. 나름 건전한 거 건전하다고 얘기하지. 하여튼 51%를 누가 차지하는 형태는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51%를 누가 차지할 거라고는 그거는 이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굴 보상은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해당 블록에 포함된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해서 받아요? 내가 채굴할 때 그 미포함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어떤 트랜잭션을 거기다가 넣어요?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넣는 거죠. 그리고 그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은 나한테 이만큼을 지급하는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새 신규 코인과. 근데 내가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넣어놨어요. 지금 6.25 BTC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0 BTC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성공해서 그걸 전파를 하면은 그걸 블록체인으로 인정할까요? 인정을 안 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왜 따르냐? 규칙을 안 따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채굴자들이나 이런 그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3분의 2 이상은 그 규칙에 따르는 거죠. 만약 다 짜고 친다 그러면 진짜 100BTC를 내가 넣었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면은 난 100BTC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 다수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6.25 BTC를 현재 보상으로 받고 있고, 이제 내년 4월 되면은 제가 3.125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현재 6.25 BTC니까 1BTC가 3,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 조사했을 때. 그럼 한 2억 넘게 10분의 누군가는 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2억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 빠지겠지만 2억을 벌고 있는 거예요. 신규 코인 수입만으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설계할 때 총 이만큼만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3%가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93%가. 근데 이 90.3%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비트코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쓸모가 없게 됐을까? 그걸 쓰기 위한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개인 키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개인 키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 내역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거기에 대응되는 개인 키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32년 이후가 되면은 신규 코인 수는 1BTC 이하가 될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아예 빵이 되는 거죠. 빵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채굴을 할까 안 할까 그게 이제 되는 거고요. 트랜잭션 수수료는 이건 그냥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저도 경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해서 시세는 늘 조정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는. 그래서 요즘 시세는 1바이트에 102 사토시 정도. 그래서 1 사토시가 0.001이고 요 비트 1 사토시는 현재 시세는 0.3, 0.355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102 사토시니까 이제 곱해지면은 대략 수수료가 나올 거고요. 블록 크기가 최대 1메가니까 최대 한 1.1BTC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저렇게 많이 지급하지 않겠죠. 수수료들을. 그러면 평균이 한 0.5BTC. 근데 실제 보면 몇 BTC가 수수료로 나왔는지가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럭에서 수수료 보상이 0.08BTC예요. 0.08에도 꽤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 거고, 그러면 채굴자다. 그럼 채굴자는 어떤 트랜잭션을 넣고 블럭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수수료가 빵인 거를 넣으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가 많은 걸 넣으면 퍼즐에 성공하면 이득이 높죠. 그래서 내 트랜잭션을 빨리 확정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수수료를 많이 내면 그 트랜잭션 선호할 되죠. 근데 그 트랜잭션을 정리해가지고 넣느니 트랜잭션을 아무것도 안 넣고 해시퍼즐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코인이 값어치가 더 크니까 수수료보다는 수수료 한두 개 트랜잭션 넣어서 수수료 받느니 빨리 해시퍼즐 해결해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그 블럭의 트랜잭션을 어떤 트랜잭션을 포함할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채굴자의 마음이에요. 채굴자 하고 싶은 대로. 2개만 넣고 해도 되고, 1개 넣고 해도 되고, 비싼 거 한 3개만 넣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굴자는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거, 그 당시에 블럭을 해결해가지고 그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입을 얻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가 유지되는 거, 아니면 높아지는 게 좋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랜잭션이 많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해시퍼즐을 해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 거래하는데 내 트랜잭션은 그 확정이 절대 안 돼. 포함이 안 돼.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점점 그 사람들이 뭔가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나한테 이득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 순간에 해시퍼즐을 해결해서
내가 많이 받아야지라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 공격을 하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51%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는 그 해시 퍼즐을 해결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가 이중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사용하는 거는 내가 비트코인을 써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구입하든 뭐를 해. 그래서 이득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이중 사용하려면은 그 비트코인을 거래한 실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고 다시 써야지 이중 사용이 되는 거죠. 없애기 위해서는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 그 체인을 무효화하고 그거보다 더 긴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51% 파워를 갖고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채굴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0%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채굴에 계속 성공을 하는데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충분히 긴 게 되면은 그 애를 빵 터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가고 있던 애는 어떻게 돼요? 원칙에서 다 무효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거예요. 이중 사용도 될 거고, 왜냐하면 걔가 무효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채굴자는 자기의 돈만 이중 사용할 수 있지 불특정 다수의 돈을 이중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51%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해? 그 사용자의 개인키가 필요한 거고 51%의 해시파워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의 개인키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중 사용, 그 다음에 서비스 교란 같은 뭔가 하는 거죠. 근데 저 서비스 교란은 별로 이득이 없어요. 이중 사용도 별로 이득은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51% 공격이 발생하고 서비스가 불안정해지면은 뭐 어떻게 돼? 비트코인은 그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자기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51% 공격을 하면은 뭔가 공격은 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과연 정말 그 공격자한테 이득이 될까는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죠. 지금의 해시파워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만든 목적이 이 채굴이 목적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죠. 하는 일이 채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굴하는 것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 보면 되는데 결국 한 사람이 50%를 차지하지 않지만 상위 4개의 애들 합치면은 거의 50%가 돼요. 그러니까 탈중앙을 목표로 했지만 비트코인은 채굴은 어떻게 돼요? 탈중앙이 아닌 거죠. 큰 손들에 의해서 채굴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탈중앙 암호화폐라 보기가 비트코인은 요 측면에서 어려워요. 채굴자들은 탈중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큰 손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51% 공격 사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비트코인에서 나타난 거 아니고 다른 뭐 모나코인이나 뭐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거에 이런 51% 공격이 발생 가능한 환경을 뭐냐면 생태계가 정착이 안 되었을 때 초기에는 이제 51% 파워를 누군가가 차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처럼
엄청나게 많은 참여자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51%를 누가 혼자 차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려면은 그 채굴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채굴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수가 참여하기까지는 오늘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빵 공개를 했어요. 그럼 채굴자들이 다 덤벼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들이 채굴자로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해야 그 암호화폐의 채굴 생태계가 건전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누가 채굴하겠어요? 별로 안 하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 노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굴하면서 장난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걔가 파워를 막 보유한 상태에서 한번 사고 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휴지 조각 되지만 걔는 수익을 챙겨가서 도망갔겠죠. 비트코인은 이제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1% 공격이라는 건 생태계가 건전해진 이후에는 되게 힘든 공격이 되는 거고요. 생태계가 이제 아직 구축이 덜 된 상태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51%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작업 증명의 문제는 전기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라고 해요. 그래서 채굴에 소요되는 전기 비용이 특정 나라에서 일주일인가 쓰는 전기량보다 많다 하고 그래요. 하여튼 전기를 많이 쓴다는데 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남아도는 전기 갖고 한다고 그래요. 그 남아도는 전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 쓸 전기는 아니라 이제 버려지는 어떤 뭔가 전력이 있는데 걔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만 이득이고 나머지는 열심히 채굴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낭비된 거죠. 그 전기세는. 그래서 이 전기를 많이 쓰면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전기를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는 환경 파괴가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작업 증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불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산 합의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게 지분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 블록체인 2.0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채굴은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PC를 갖고 자기가 이제 채굴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채굴이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뭘 활용했냐면 CPU 대신에 GPU를 활용했어요. GPU를. 근데 GPU를 활용하다 보니까 GPU보다 더 효율적인 게 FPGA, ASIC 같은 특수 하드웨어를 그걸 만드는 거예요. GPU는 그래도 범용 하드웨어잖아요. 범용 하드웨어를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해시 퍼즐만 해결하는 그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거죠. ASIC. 그래서 그것들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쫙 병렬로 해가지고 너는 0번부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하면은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장비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처럼 마이닝 팜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장비들을 구매해가지고 이런 농장 같은 거, 공장이라는 만들어가지고 채굴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마이닝 풀이라는 걸 써요. 마이닝 풀. 마이닝 풀은 채굴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같이 채굴합니다. 같이 채굴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그 보상액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자기의 해시 파워에 비례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 마이닝 풀. 클라우드 마이닝은 또 뭐냐면은 내가 장비를 구매해서 채굴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대여해주는 클라우드에 내가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클라우드 대여비를 내서 채굴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채굴은 그 클라우드 업체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여한 장비에서 성공하면 내가 받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채굴 장비들이 실제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팔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애식 같은 그 하드웨어, 특수 하드웨어를 사서 채굴 하면은 됩니다. 하나 구매해서 채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이닝 디바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포크는 말씀드렸죠. 일시적 포크는 체인이 이제 두 갈래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채굴 자체가 확률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동시에 해결하는 그 발생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난이도를 10분으로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시적인 포크 말고 일부러 포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포크를 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포크를 낸다는 거는 원래는 긴 체인 원칙에 의해서 한쪽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한쪽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우리는 이제 갈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 이후로는 여기 거는 자기네들은 무시하는 거고 이쪽은 이쪽 거 무시하고 이쪽은 저쪽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일부러 포크를 해야 되냐? 사람들이 싸우면 포크 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이제 안 따를래. 얘는 새로 바꿀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규칙.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쓰다 보면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쓰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개선하고 싶잖아요. 그 개선을 해야 되면은 룰을 바꾼다. 그 개선해야 되는데 룰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노드들이 다 룰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 한쪽은 그 룰을 안 따르면 서로 안 맞겠죠. 그래서 룰을 바꿔야 되는데 그 룰을 이제 일부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포크가 일어나게 되겠고 이 포크가 일어나서 가장 긴 우선 체인에 의해서 한쪽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도 둘 쪽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포크, 소프트웨어 포크라고 하는데 어떤 규칙을 새로 도입을 하는데 과거 호환되지 않는 규칙을 도입할 수가 있고 과거와 호환이 되는 규칙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위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하드 포크라고 그러고 아래를 소프트 포크라고 그래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는데 과거와 호환이 된다. 근데 그 갈래가 갈라지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소프트 포크라고 그러고 이제 호환되지 않는 규칙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하드 포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1메가예요. 처음부터 1메가였어요. 근데 1메가를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블록을 확장했을 때 블록을 전파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메가로 유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정 속도도 원래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수가 너무 적죠. 그래서 1메가를 2메가로 늘리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메가를 2메가로 늘리는 건 규칙의 변화죠. 그러면 1메가 2메가 늘리는 거는 과거와 호환이 되는 규칙이에요? 호환이 안 되죠. 2메가로 늘리면 다른 모든 애들이 다 2메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2메가짜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프트웨어는 뭐만 인정해요? 1메가만 인정하고 있는데 2메가도 인정 안 하겠죠.
그럼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꾸로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1메가를 반으로 줄이자라는 거예요. 크기를 반으로 줄여. 그럼 이 반으로 줄인 거는 과거 호환이 돼요. 과거 어차피 1메가보다 적으면 다 받아주는 거니까 500 1메가 500 뭐라 하는데 1메가 아랬다니까 뭐야? 500킬로바이트인가? 그럼 그 밑으로 가도 여전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프트 포크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 포크. 그래서 이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그래서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라고 그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계속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하드 포크 해가지고 하드 포크 한다고 얘기를 해요. 새 버전을 하는 거고. 그거 안 따를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 개념이 있습니다. 금방 가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그 사용하는 그 코어 소프트웨어, 완전 노드, 부분 노드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프트웨어. 모든 소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뭘 하기가 좋아요. 새로운 암호화폐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코인들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을 다 알트코인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근데 실질적인 알트코인이라는 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코인들을 우리가 알트코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왜? 오픈 소프트웨어니까.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이 오픈 소프트웨어여야지만 돼요. 왜 이렇게 보안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신뢰성이 있는 거죠. 만약 오픈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실행시키기가 걱정되죠. 뭐가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카피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도 신뢰성 때문에 많이들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또 그러면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많은 개발자들이 유지 보수를 잘 해주죠. 새 기능들을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